1교시에 한 말 중에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해는 되죠? 네. 기억은 안 나죠? 네. 민법 중에서 총칙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총칙의 대부분이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라는 놈의 유효 요건이라는 게 뭔지를 보고 있고요. 법률행위는 이제 계약 같은 거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계약이 유효해야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 유효요건 중에서 모든 행위가 공통적으로 합치된 일반적 유효요건이라는 걸 보고 있고요. 그 일반적 유효요건 중에서 세 가지.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적법성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죠. 자, 이 사회적 타당성은 쉽게 생각하세요. 사회 질서.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전체 사회 질서 측면에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걸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사회적 타당성 와서 우리 민법이, 이건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103조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로 만들어 놨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무효.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행위라고 해서요. 요거는 또 무효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회 질서에 비춰봤을 때 허용될 수 없다면 이 행위는 무효로 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반사회 질서야. 다만 우리 민법은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인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반사회 질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각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사회에서 신문기사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진상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러면 안 되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이 저 정도는 봐줄 수 있지 뭐. 이렇게 된다면 사회 질서라는 것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럴 때 당사자들이 다툴 거란 말이지.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다. 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대법원. 예? 대법원이 아 이거는 반사회 질서행위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쨌든 반사회 질서행위는 이게 핵심이다. 어떤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 이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 판단을 누가 해놓은 거? 대법원이 판단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을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 재산을 증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얼마든지 줄 수 있지. 뭐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부인한테 줄 수 있고 친인척한테 줄 수도 있고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재산을 증여하겠다는데 이걸 막을 이유는 없어. 그런데 을이 협박을 했어요. 자, 협박을 민법에서는 강박이라고 합니다. 을이 갑을 협박합니다. 내놔. 안 내놔?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그럼 갑은 무서워.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을 수 있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협박을 했어, 을이. 갑이 무서워서 증여했어. 쉽게 말하면 갑이 삥 뜯겼어요.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내가 재산을 협박을 해서 뺏겼어.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협박해서 재산을 뺏었죠.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재산을 강제로 뺏었는데? 이건 우리 민법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단 말이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 숙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 부분에서, 이 목적 부분에서 두세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거의 매년. 박스 쳐놓고 반사의 질서 행위인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아주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반사의 질서 행위. 두 번째가 이 불공정한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는 뭘 말해요?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폭리행위. 작년 초에 마스크 사태, 품절 사태, 최근에 있었던 요소수 품절 사태. 어떤 물건이 수요는 겁나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소수가 똑 떨어져 가지고 화물차 운행을 못하고 있는 똥끝이 타고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요소수를 쟁여놨던 놈이 기존에는 10,000원이었는데 심리사 하나가 20만 원을 달래. 그럼 20만 원을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죠. 그럼 팔아먹은 놈은 10,000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19만 원에 뭘 취했다고 말해요? 폭리. 그쵸? 그 폭리 행위를 무효라는 게 불공정한 행위예요. 폭리 행위를 무효라는 게 뭐다? 불공정한 행위. 자, 그럼 이 폭리 행위가 있게 되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폭리를 취하겠죠. 한 사람은 폭리를 당하겠죠. 폭리자, 피해자 이렇게 불러요. 갑이 을에게 10리터짜리 요소수 기존에 10,000원짜리야. 이걸 넘겨줘. 자, 시가 10,000원짜리죠. 20만 원을 줬어. 기존 시가 10,000원짜리야. 그런데 얘가 요소수가 똑 떨어져 있는 똥끝이 타는 상태에서 20만 원을 주고 샀어. 자, 갑은 19만 원에 폭리를 취했죠. 갑이 폭리자, 을이 피해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지금 요소가 똑 떨어져 있어. 똥끝이 타는 상태라 그랬죠. 그걸 궁박. 뭐라고 한다고요? 궁박. 예? 궁박. 궁박이라고. 이렇게 피해자의 급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무효로 하는 게 뭐다? 불공정한 행위다.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에 관해서 두 가지 조문이 있더라.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그 중에 폭리 행위 따로 104조에서 무효. 이렇게 법률이가 유효하려면 행위 당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중에 4번째 요건이 핵심이다. 반사회 질서 행위 103조, 104조. 이렇게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어. 그 다음 갖춰야 될 요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의사 표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아까 법률 행위는요, 행위한 자가 원했던 대로 그 결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행위자가 원했던 대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을이 갖고 A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A 토지 소유권, 을이 원했던 권리죠. 그죠? 이렇게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 법률행위. 원했던 대로 결과가 생기려면 원하는 게 있어야 되죠. 을의 입장에서 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다. A 토지 소유권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 원하는 게 일단 있어야 되겠지. 그게 원하는 걸 의사라고 해요. 두 번째,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갑한테 가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야죠. 그게 표시예요. 을이 갑한테 가서 네 땅을 내가 원한다. 1억에 팔아라. 이렇게. 결국 법률 행위이려면 그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의사 표시.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의사 표시의 관계는 마치
찐빵과 앙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와 엔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 법률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뭐다? 의사 표시.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겨야 되니까.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표시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 표시의 관계, 찐빵과 앙꼬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연히 이 의사 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 행위도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겠지.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가 의사 표시인데 이 의사 표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률 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필수 요소인 의사 표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의사 표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첫째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 당연한 거죠. 내가 집에 국간장이 똑 떨어져서 국간장을 사러 마트를 갔어. 의사가 뭐예요? 국간장 사야지. 그죠? 사가지고 집에 와서 사용하려고 딱 봤더니 진간장이야. 그럼 나는 분명히 마트에 국간장을 사러 갔는데 계산대에는 뭘 올려놨던 거예요? 진간장 올려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진간장을 표시한 거야. 나는 의사는 국간장인데 진간장을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내 손에 국간장이 있어 없어? 없어. 진간장이 있어요. 내가 원한 걸 손에 못 넣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게 일치해야지. 그래야 내가 원한 걸 손에 넣죠. 당연한 거죠. 의사 표시가 일치. 두 번째, 아까 감히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증여는 괜찮은데 협박을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이거 정상적이에요? 누군가에게 속아갖고 물건을 주거나 누구한테 협박당해서 물건을 주거나 팔거나 이거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지. 이때 사기나 강박을 당하는 것 이걸 하자가 있다 그래요.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여기서도 두세 문제가 나와요. 아까 목적 요건에서 두세 문제, 의사 표시 요건에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정리.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능력, 그중에 특히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원하는 권리가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 표시가 그 의사와 표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는 안 되고 이게 마지막 요건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것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걸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자,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아까 진간장 사러 갔는데, 국간장 사러 갔는데 엉뚱하게 진간장 사온 거 이런 거. 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불일치하는 거. 둘째, 일치를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그런데 여기서 요 놈은 또다시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고요. 허위 표시라는 게 있고요.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 표시, 착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비진의 표시. 예를 하나 기억합니다.
거짓으로 사직서를 내. 자, 거짓으로 회사를 진짜 그만둘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사직의 의사가 없어. 근데 사직서를 냈어.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사직하겠다고 표시했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런 걸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두 번째, 허위 표시. 각과 의사에 A 토지를 매매했는데요. 이 매매가 가짜야, 가짜. 가장 매매. 감은 실제로 땅을 팔 생각이 없고요. 을도 살 생각이 없어. 그런데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왜 그랬을까? 세금이 많이 나와. 갑의 입장에서 땅이 많아. 합쳤더니 종부세가 많이 나와. 안 되겠다. 하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놔가지고 세금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 친구 을을 불러가지고 야,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이런 경우. 이런 걸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일단 있어요.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 이게 착오예요. 이 착오가 지금 말씀드렸던 국간장, 진간장 이런 거야.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자신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알고 하는 거, 알고. 거짓 사직서 생각해 보세요. 나 사직의 의사가 없어. 근데 사직서를 냈어. 사직서를 낼 때 본인 스스로가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내 생각. 나 현봉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블러핑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하고.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본인이 알아, 나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국간장, 진간장은 어때요? 모르잖아, 그죠? 깜빡하고 잘못 사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개는 자신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알고 하는 거고, 알고. 이거는 모르고 하는 거,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합니다. 3개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 하나가 있어요. 110조라고. 쉽게 생각해서 계약할 때 속았거나, 계약할 때 협박을 당했거나,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고 4개가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당사자 능력이 있고 목적 요건 갖추고 엔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까지 없어야 일단 그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거야.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유효요건이라는 것들입니다. 일반적 유효요건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특별 유효요건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 매매계약 같은 거 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 사고 팔 때 허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을 할 때는 굳이 관할관청 가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 보신 적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토지거래는 무효가 돼요. 그러면 토지거래 매매 중에서 허가구역 내의 매매만 뭐가 필요해? 허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는 그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만 필요한 무슨 요건? 특별유효요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 그걸 특별유효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리라는 제도가 나와요. 특별유효요건의 첫 번째, 여기서도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대리. 대리가 뭐냐 도대체? 남이 계약을 대신해 주는 거.
이걸 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이 땅을 팔아야 돼. 직접 파는 게 보통이겠죠. 지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부탁을 해. 매각을 부탁을 해. 의뢰를 해. 그래서 을이 갑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을이 갑소유 땅을 매매를 해. 자, 이때 을 계약을 했죠. 자,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 누구한테 속할까요?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생겨요. 그죠?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생겨요. 갑에게. 근데 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갑이 아니라 을이 계약을 대신해 줬어요. 그죠? 이런 걸 대리라 하자.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대리인,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사람을 본인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이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자신이 직접, 갑이 직접 계약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에 이 계약, 을이 한 계약이 유효하려면 특별하게 뭐 더 필요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갑이 직접 계약을 하면 일단 이것만 있으면 돼요. 계약하는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걸 갖춰야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그럼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직접 계약을 해요, 안 해요? 얘가 해요, 얘가.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요건, 당사자. 여기서 갑.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어요. 갑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야. 을이 계약을 하고 있어. 아까 계약 당사자가 만취 있으면 무효라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계약 당사자인 갑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리인이 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을이 계약하고 있을 때 만취해 있어도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적 유효요건과는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그 특별한 유효요건이 뭐냐 말이죠.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을이라는 놈에게는 정상적인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대리행위라는 형태로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런 거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놈은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 계약을 해주는 경우에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중에 첫 번째 대리권. 이 당연한 거죠. 을이 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을은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할 권한 따위는 없지요. 그게 대리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리권이란 본인을 위해서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이게 대리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일단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갑일한테 부탁을 했어야 돼. 팔아달라. 그죠? 이게 있어야 돼. 두 번째, 을이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을이 병하고 A 토지를 매매합니다. 자, 이때 이 A 토지 누구 거예요? 갑소유죠. 근데 을이 병한테 계약을 할 때 자기 땅이라 그랬어. 을이 병한테 이거 내 땅이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갑이 직접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땅이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을이 갑소유 땅을 빌 때는 을이 병한테 이거 내 땅이다 그러면 안 되죠. 누구 땅임을 밝혀야 돼요? 갑소유 땅임을 밝혀야 돼요. 그죠? 그게 대리행위야.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할 때는 내 거라 그러면 돼. 근데 너는 남의 거 팔아주고 있지 않냐 대신. 그러면 계약 당시에 상대방한테 네 땅이 아니라
네가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인은 따로 있고 너는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란 걸 밝혀라 말이지. 그걸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부르는 행위예요. 즉 대리행위 할 때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땅이 을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땅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는 따로 있고 나는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란 걸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 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해버렸어. 갑에게 권리의무가 생길 리가 없을 것이고요. 대리권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땅인 것처럼 팔았어. 을이. 이것도 대리행위라 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만약에 을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는 한 경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 놈 생각하시면 되죠.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죠. 아버지 땅 몰래 팔아먹고 도박자금으로 날리고 이런 놈들 많이 보잖아. 그럼 이거를 무권대리라고 하는 무권대리. 대리에서 핵심이 무권대리거든요. 무권대리. 어쨌든 특별유효권 중에 대리라는 제도가 있더라. 대리. 대리는 계약을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해주는 형태다. 그때 그 행위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효과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갖춰라.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고 특히 대리행위는 뭘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란 걸 밝혀라. 갑소유 땅임을 밝혀라. 그리고 만약에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해버렸다. 이걸 뭐라 부른다? 무권대리.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에 가면 크게 여기 하나 나오고요. 대리권 대리행위. 무권대리라는 게 아주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하나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대리인이죠. 그런데 을이 지가 직접 하지 않고 병한테 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갑이 을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그걸 하질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 쉽게 생각하세요. 야, 땅 좀 팔아줘. 오케이. 해놓고 지가 병한테 가가지고 야, 갑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네가 좀 대신해. 이런 경우. 자,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복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이게 마지막 한 세트예요. 대리 파트에서 기본이 대리권 대리행위라는 개념과 두 번째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라는 개념, 무권대리. 그리고 대리인이 직접 하질 않고 또다시 또 다른 대리인한테 맡기는 경우, 이걸 뭐라 한다? 복대리. 이런 것들이 대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유효권에 이걸 딱 머릿속으로 뼈대를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벌써 적어도 6문제 내지 7, 8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요건, 의사표시, 대리.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되면 민법 총칙의 목차를 딱 보면 목적, 의사표시, 대리. 여기 쪼로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특별유효권이 하나 더 있어요. 나오는 게 특별유효권이. 첫 번째 대리봉구, 두 번째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야, 자동차 사줄게.
뭐 부인한테 약속하기도 하고 이제 애들한테 약속하기도 하고 나 차 한 대 사줄게. 증여죠. 그냥 사주는 거예요. 증여입니다. 그런데 갑이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붙였어. 내년 33회 시험에 합격해라.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남편이 차 사준다고 해줬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들한테도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이상 넘으면 휴대폰 바꿔줄게. 뭐 이렇게. 예? 애플로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뭘 주기로 해놓고 치사하게 조건을 붙여버렸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경우에 을은 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붙어야지. 그죠? 결국 시험에 붙어야 이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붙어야. 그죠? 그러니까 갑이 그냥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만약에 붙여놨다면 그 조건이 달성이 되어야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를 주기로 한 게 아니라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했을 때 이때는 시험에 붙었다가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효권에서 보는 특별 유효권에서 이럴 때 시험에 붙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법률 행위에 부관 이런 걸 뭐라 한다? 법률 행위에 부관 이렇게 불러요. 이게 민법 총칙 마지막 파트에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법률 행위 부관에서. 자, 근데 이 부관 오늘 두 가지 개념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갑은 지금 이렇게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기로 했죠. 자, 이런 경우 갑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성년이야 18세야. 근데 면허증을 땄어요. 면허증을 따자마자 아버지한테 차를 내놓으래. 후레자식 놈이죠. 아버님이 미성년인데 아직 사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내년에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요. 그냥 안 내. 너 한 살만 더 먹어. 성년이 되면 사줄게. 그럼 이 경우에도 위하고 똑같이 성년이 되어야 유효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년이 된다라는 것도 위에 거하고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부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시험에 붙는 것도 부관이고 성년이 되는 것도 부관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위에 시험에 붙는 거하고 성년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라. 어떻게 다를까? 위에 거 시험에 붙는 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근데 성년이 되는 건 어때요? 확실하죠. 나누는 거야. 법률행위 부관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 불확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고 나눌 수 있죠. 나눠서 이름을 또 붙여요.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부르자.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죠. 우리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밑에 것도 조건이라고 부르죠. 성년이 되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는 구별하자 말이지. 확실한 건 뭐라? 기한. 불확실한 게 뭐다? 조건.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 민법 총칙에. 이게 또 되게 어려워요. 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또 그지같이 어려워. 그거를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 뭐냐를 보고 있고 그 유효 요건은 크게 네 가지를 쪼개서 보는 거예요. 목적 요건, 의사표시 요건, 그 다음에 특별한 거 두 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계약을 하면서 부관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관. 그리고 그 부관에는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다. 네 덩어리. 여기에서 총 9문제 정도. 8문제 내지 9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예컨대 목적이 확정이 안 돼 있어. 의사표시가 비정상이야.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 행위를 했어. 유효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겠죠. 그런데 아까 강박 같은 거는 뭐라 그랬죠? 이런 거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뭐도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무효와 취소 여기 따로 나와요. 무효와 취소. 여기 5번째 무효와 취소. 여기서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럼 법률행위 무효야. 근데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런 걸 규정해 놓은 게 여기란 말이죠.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야. 다만 우리 시험 기본 조문 자체가 민법 조문 자체가 1, 2, 3, 4 그리고 저게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총 5개가 순서대로 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과입니다. 우리 여기서 10문제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놓고 민법 총칙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됐어요. 네. 이게 앞으로 해야 될 민법 총칙의 내용이. 그 다음. 자, 우리는 지금 유효 요건을 쭉 봤고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라 그랬죠. 그죠? 그럼 반대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라 그랬는데 유효 요건을 갖추면 계약은 유효할 거 아닙니까? 계약이 유효하면 계약한 사람에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요. 그죠?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이 권리 크게 2 종류가 있어요. 재산권하고요. 가족권하고 2 가지가 있어요. 가족권.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가족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크게 2개 민법에서는 권리 2개 정도 나와요. 자, 이 중에서 가족권은요. 친족권이라는 게 있고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반면에 재산권은 2개가 있어요. 물권하고 채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뭘까요?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자. 유효하지 않다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한 갈래로 가는 거고, 유효하다면 뭐가 생긴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때 그 권리가 뭐가 있느냐? 총 4가지. 그래서 민법 총칙이 총 5개 장으로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칙,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민법이. 그 중에 총칙 제일 먼저 나오고 2번째가 물권편 나오고 3번째가 채권편이라고 그랬죠. 이 채권편 중에서 따로 뭐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계약만 나오는 거예요. 계약만.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대표 중 계약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2번째 시험 범위고, 여기 이제 3번째 시험 범위. 첫 번째는 총칙이래. 총칙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물권이 뭔지 쭉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때 물권.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면 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 아까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걸 이행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먼저 해. (1월 10일) 이행은 30일 날 하기로 해서 그럼 일단 1월 10일 계약을 하면 갑하고 올 사이에는 채권이 먼저 생겨요. 갑은 어떤 채권이 생겨요? 대금 청구권. 을은 뭐가 생겨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죠? 그 상태에서 이행이 되면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 그죠? 이게 물권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먼저 채권 채무가 생기고 그걸 이행을 하면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 순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당사자가 계약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재산권이 뭐냐? 물권이란 거죠. 이 물권에 관한 내용이 14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물권도 공부할 때 민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걸 민법 총칙에서 했죠. 물권도 마찬가지야. 세부로 들어간 다음에 개개의 권리를 보기 전에 총론 부분에서 공통적인 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물권법 총론이 나오고요. 강론이 나온다 그래요. 강론에는 세부적인 권리가 나온다 그랬죠. 아까 잠깐 말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이런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총론에 나옵니다. 이 총론에 가면은 물권법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를 물권 일반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물권이 변동되는 게 나와요. 물권법 총론 부분에는 물권의 기초와 물권의 변동 두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물권의 변동이 뭐예요? 권리 변동. 그죠? 누군가 권리를 취득해. 소유권이 변동됐죠? 이렇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변경.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소유권을 상실했죠?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소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 매매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하고 그걸 이행을 했더니 그 결과 누군가는 물권을 취득하고 누군가는 물권이 소멸하고 결과적으로 물권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죠. 요거를 싸잡아가지고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예요? 각과세 매매, 계약.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물권법 변동 부분에. 그럼 이제 기초는 뭐냐? 말 그대로 물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물권이 도대체 뭐냐? 물권은 누가 취득하느냐? 물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물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물권들의 공통적인 효력이 있더라. 공통. 물권이라는 놈이 물권이 아닌 다른 권리, 채권 따위와는 구별이 되는 공통적인 효력이 있더라. 그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불려요. 기초부분 이렇게 5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감사하게도 이 3가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의, 주체, 객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일반적 효력 2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다만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권이 뭐냐? 물건을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책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고 그중 일부만 할 수 있는 게 제한물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물권이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권과 이건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요거 오늘 미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권은 이렇게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인데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를 하라.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다시 한번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사용 등 하는 권리가 물권이고, 즉 물건에 대한 권리고,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이, 채권자라는 사람이 채무자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아라. 돈을 갚아라. 꿔준 돈 갚아라. 여러분이 이정환이에게 민법을 강의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뭐뭐 하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뭐다? 채권이다. 자, 여기서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생기느냐. 자, 물건은 물건을 사용하죠. 근데 누가 와서 방해해. 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든 나는 이건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책을 돈을 주고 샀어. 내 거야.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해. 그 방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오든지 간에 엄마 이거 내 거야. 엄마 방해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물권이란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절대적 권리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물권은. 근데 채권은 보세요. 을이 갑에게 돈을 꿔준 경우 누구한테 가서 돈 갚으라 그래야 돼요? 갑한테만. 대한민국 아무한테나 가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갚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정환이에 대한 강의하라는 채권,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저한테만. 그죠? 박상우 선생님한테 민법 강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저한테 개론 강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 말은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하고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상대적 권리.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이 사람한테 채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개념, 용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특정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항력. 그런데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물권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물권은.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물권의 개념.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절대적이다. 반면에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나한테 돈을 꿔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돈 갚아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가를 머릿속에 일단 딱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틀입니다. 자, 권리의 주체는 아까 인이라 그랬고요. 인은 둘이 있었죠. 자연인과 법인.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도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물건을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가시. 이렇게 우리 민법은 나눠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아닌데 물건의 분류 중에서 요거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부동산은요. 학개론에서도 공부하시죠.
부동산이 뭐냐 해가지고 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자, 민법에서는 딱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민법상 부동산, 동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동산은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에요. 민법상. 동산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부동산이 아닌 건 다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럼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토지하고요.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우리 민법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한다. 자, 여기서 땅이 뭔지는 아시죠? 정착물이 뭘까요? 말 그대로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겠죠. 그 중에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겠죠. 그죠? 근데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돼요. 이 중에서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 요것만이에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건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별도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따로 있고 건물 소유권 따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일부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뭐라고요? 토지의 일부.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 별도의 부동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토지하고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 토지는 개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필. 1필, 2필 이런 식으로. 한 필지 땅이 하나. 필 단위로 판단해요. 토지는. 건물은 예? 한 채, 두 채. 예, 동으로 판단해요. 동. 건물 한 채, 건물 두 채가 아니고요. 건물 한 동, 그다음에 뭐 건물 두 동 이런 식으로 동 단위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고 토지는 필 단위로 판단하고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라 그랬죠. 그죠? 이때 내 물건,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나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 말은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내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권의 특징 중에는 독점적이라는 거예요. 독점적.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고 내가 내 물건을 나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면 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결국 물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독점성이에요. 독점성. 그럼 채권도 독점적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정환에서 갖고 있는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 독점적이에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한테만 독점적으로 민법 강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은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비독점적으로 독점적이지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물권은 독점성을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자, 물권이 독점적이려면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죠. 요게 나오게 됩니다. 물건에서. 물건의 뜻이 이거고요. 그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성이고요. 그 독점성 때문에 물건이 하나라면 물건도 몇 개? 하나여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일물권, 일물권, 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가지고 일권주의 이렇게 불러요. 일권주의. 그런데
그런데 아까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 그랬죠? 자, 아파트가 있어요. 101동. 건물 하나죠? 소유권 몇 개 해야 돼? 1동. 1소유권이어야 되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죠? 101호 소유권, 102호 소유권, 103호 소유권. 그죠?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어. 다시 말해서 한 동 건물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네. 그죠? 한 동 건물인데도 소유권이 여러 개 있네. 일물 일권주의가 원칙이고 그 예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또 간혹 나와요. 자, 물권의 객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요게 우리 시험 범위.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 예?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취득하는 권리 중에서 재산권 중 대표적인 물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물권은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있고 강론은 가가지고 개개의 물권이 뭔지만 보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네. 이 총론 부분에 물권의 기초와 변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초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여기 중에서 이 두 개가 시험 범위인데 요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요 객체 물건 파트에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라는 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요게 총론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일물 일권주의 및 그 예외. 그 다음에 이 두 놈이 이제 먼저 종류와 일반적 혈언, 그것도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